그때는 조선 영조 임금 시절,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해 10월이었다. 충청도 한산 고을로 이어지는 황토길 위에 남루한 행색의 나그네 하나가 터벅터벅 걸어들고 있었다. 낡은 무명 두루마기에 너른 삿갓을 눌러 쓴 그 모습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보부상 같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다. 꿰뚫을 듯 날카로우면서도 깊은 연못처럼 고요한 그 눈. 이 사내가 바로 임금의 밀명을 받고 팔도를 누비는 암행어사 박문수였다. 박문수는 한산 고을에 들어서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소문을 귀에 담아왔다. 한산 소금 창고를 관리하는 창고직이 노인이 횡령 혐의로 죽음을 맞았다는 것. 그런데 그 죽음이 자살로 처리되어 사건이 급히 마무리되었다는 것이었다. 소문을 전해준 것은 인근 주막의 주모였는데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이렇게 말했다. 어르신, 조심해서 들으시오. 그 창고직이 영감은 30년 동안 한 번도 일을 그르친 적이 없는 분이라오.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자살이라 믿지 않아요. 근데 관아에서 그리 결론을 내리니 누가 감히 입을 열겠소. 박문수는 주모의 말을 흘려듣는 척했지만 삿갓 아래로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다음날 이른 아침 짐을 챙겨 한산 고을 장터로 향했다. 장터는 아침부터 북적였다. 생선 파는 소리, 엿 파는 소리, 흥정 소리가 뒤엉킨 가운데 박문수의 귀에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장터 어귀 돌담 옆에 흰 무명 치마를 입은 노파 하나가 쪼그려 앉아 소매로 눈물을 닦고 있었다. 박문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노파 곁에 천천히 다가갔다. 할머니, 이 이른 아침에 무슨 사연이 있으시오?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니 말씀해 보시오. 노파가 고개를 들었다. 70은 좋게 넘어 보이는 얼굴에 주름이 깊이 패여 있었고 눈은 며칠째 울었는지 빨갛게 부어 있었다. 나그네 어른, 들어봐야 소용없는 이야기요. 관아에서 이미 결론을 내렸으니. 결론이란 게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지요. 말씀해 보시오. 노파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우리 영감이 소금 창고지기로 일한 지 30년이요. 그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소금 한 톨 집에 가져온 일이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나흘 전밤 영감이 창고 안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소. 관아에서는 소금을 빼돌리다 들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데 어르신, 우리 영감은 그럴 사람이 절대 아니오. 그리고 만약 정말 그랬다면 왜 집에 재산이 한 푼도 없겠소? 재산은커녕 장례 치를 돈도 없어서 이웃들이 모아줬다오. 박문수는 노파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조용히 눈을 감았다. 30년의 성실함, 남겨진 재산 하나 없는 살림, 그리고 급히 마무리된 사건. 어딘가 냄새가 났다. 창고가 어디 있소? 저기 고을 북쪽 끝, 느티나무 두 그루 사이에 있는 큰 건물이오. 근데 지금은 문을 잠가놨다 하더이다. 박문수는 노파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장터를 빠져나왔다. 박문수가 창고에 이르자 과연 굵은 자물쇠가 대문을 막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창고 옆을 천천히 돌며 건물 구조를 살폈다. 남쪽 벽 아래 환기용으로 뚫어놓은 작은 구멍이 눈에 띄었다. 어른 어깨가 간신히 들어갈 크기였다. 박문수는 주변을 한번 살핀 뒤 몸을 낮춰 구멍으로 들어갔다. 안은 어두웠다. 들어오는 햇빛 한 줄기의 의지에 눈을 적응시키니 서서히 내부가 보이기 시작했다. 천장까지 쌓인 소금 가마들, 나무 기둥들, 그리고 바닥 한쪽에 아직 지워지지 않은 핏자국. 박문수는 핏자국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바닥을 살폈다. 창고 바닥에는 소금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그 위에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한 사람 아니다. 두 사람이다. 하나는 집신 발자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죽신 발자국이었다. 관리직에 있는 자만이 신는 가죽신. 박문수의 눈이 가늘어졌다. 자살이라면 발자국은 한 사람분이어야 옳다. 그런데 두 사람의 발자국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더욱이 가죽신 발자국은 피웅덩이 옆을 지나 창고 북쪽 벽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사라졌다. 박문수는 천천히 일어나 북쪽 벽으로 걸어갔다. 손바닥으로 벽을 두드렸다. 탁, 탁, 탁 그리고 한 지점에서 소리가 달라졌다. 둔탁하고 텅 빈 소리. 그는 벽면을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회를 발라놓아 겉보기엔 멀쩡한 벽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가로로 가는 선 하나가 희미하게 나 있었다. 박문수는 그 선을 따라 손가락에 힘을 주어 밀었다. 스르륵 벽의 한 귀퉁이가 안쪽으로 열렸다. 통로는 좁고 어두웠다. 냄새가 났다. 오래된 흙냄새. 그리고 희미하게 섞인 기름 냄새. 누군가 이 통로를 꽤 오랫동안, 그리고 자주 드나들었다는 증거였다. 바닥에는 흙이 여러 겹으로 밟혀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다. 박문수는 몸을 낮추고 통로를 따라 걸었다. 10걸음쯤 걸으니 또 다른 문이 나타났다. 밀자 삐걱 소리와 함께 열렸다. 나와보니 어디선가 본 듯한 담장 안이었다. 그는 주변을 살피다가 이내 알아챘다. 이곳은 창고관리 책임자 최 주사의 별채 마당이었다. 박문수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최 주사는 이 비밀 통로를 통해 소금을 창고에서 빼돌렸다. 창고직이 노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최 주사는 노인을 죽인 뒤 창고 문을 안에서 잠그고 통로로 빠져나갔다. 창고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으니 자살로 위장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던 것이다. 관아의 삿도 역시 최 주사의 손아귀 안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건이 그토록 빠르게, 그토록 어이없이 마무리된 것이리라. 박문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됐구나. 그날 저녁 박문수는 고을 관아의 문을 두드렸다. 여전히 남루한 행색이었기에 문지기는 처음에 코웃음을 쳤다. 이 밤의 관아는 무슨 관아냐? 썩 꺼져라. 최 주사를 불러라. 어사가 왔다 전하거라. 문지기의 얼굴이 굳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잠시 후 최 주사가 느릿느릿 걸어 나왔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체격이 좋고 눈빛에 기름기가 흘렀다. 누가 어사라고? 이 밤에 행색도 그런 자가 무슨 어사냐? 그때 박문수가 품속에서 천천히 마패를 꺼내 들었다. 달빛 아래 말 두 필이 새겨진 청동패가 빛났다. 암행어사 박문수다. 최 주사, 이 자리에서 내 죄를 묻겠다. 최 주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이 빠르게 흔들렸다. 도망갈 것을 생각했는지 발이 꿈틀했지만 박문수 뒤로 이미 관군 몇이 횃불을 들고 나타나 있었다. 소금 창고에서 30가마의 소금을 횡령하고 그 사실을 알아챈 창고직이 노인 이동철을 살해한 뒤 자살로 꾸몄다. 창고 북쪽 벽 안에 비밀 통로를 파놓고 내 별채까지 연결하여 소금을 빼돌린 증거가 있다. 소금 위에 찍힌 내 가죽신 발자국도 그대로 남아있다. 할 말이 있으면 해보거라. 최 주사의 두 무릎이 천천히 꺾였다.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 이마를 땅에 짚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울음이 터져나왔다.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박문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내가 빼앗은 소금이 백성들 밥상에서 사라진 소금이다. 내가 빼앗은 목숨은 30년을 성실하게 산한 노인의 목숨이다. 그 죄를 관아에서 낱낱이 밝힐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노파는 관아에서 사람이 왔다는 소식에 놀라 문을 열었다. 관아 포졸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영감님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진범이 잡혔고 소금을 빼돌린 증거와 살해 정황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영감님은 충직하게 일을 하다 해를 당하신 것이오니 명예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노파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눈물이 흘렀다.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한편 박문수는 이미 고을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다시 낡은 두루마기에 삿갓을 눌러쓰고 어제와 똑같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누군가 급히 달려와 그의 뒤를 불렀다. 어르신, 할머니께서 꼭 한 번만 봐달라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박문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만 한번 흔들었다. 살아생전 억울한 일 없이 사시오. 그뿐이었다. 황토길이 길게 이어졌다. 바람이 낙엽을 굴렸다. 그 나그네의 뒷모습은 이내 먼 길 너머로 사라졌다. 어사 박문수는 그 뒤로도 오랫동안 팔도를 돌았다. 억울한 자의 눈물 앞에 멈추고 권세 앞에서는 마패를 꺼내들며 그의 이름은 그렇게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